영화 광해에서 어이가 임금님의 대변을 푹 찍어 맛보는 충격적인 장면 다들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에이 설마 영화적 과장이겠지 하면서도 내심 진짜 저랬나 싶으셨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완벽한 영화적 과장이 맞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 일기 등 공식 기록 어디에도 어이가 직접 대변 맛을 봤다는 내용은 등장하지 않으니까요. 물론 현미경도 피검사도 없던 시절이라 오감을 총동원해 건강을 체크했던 건 사실입니다. 다만 대변은 눈으로 색을 보고 코로 냄새를 맡는 게 전부였죠. 그렇다면 왜 어이가 왕의 똥을 찍어 먹었다는 유언비어가 사실처럼 퍼지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역사 속 효자들의 기록 때문이었습니다. 옛날 동양에서는 부모나 주군이 위독할 때 대변 맛을 보아 병세를 알아내는 상분이라는 고사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에도 부모의 병세를 살피기 위해 손가락으로 대변 맛을 보았다는 효자들의 이야기가 종종 기록되어 있죠. 이러한 상분 기록이 어이들이 매화틀에 담긴 대변을 철저히 검사했다는 역사적 사실과 교묘하게 뒤섞이면서 대중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황당무계한 이야기로 자리잡게 된 것이죠. 당시 조선에서는 왕의 건강 자체가 나라의 안위와 직결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직 왕의 옥체만을 전담으로 관리하는 국가 최고 의료기관 내의원이 존재했습니다. 내의원은 조선시대를 통틀어 가장 뛰어난 의관들만 갈 수 있는 엘리트 집단이었습니다. 이곳에 배속된다는 건 의관으로서 최고의 명예를 얻었다는 뜻이었고, 그 중에서도 왕을 직접 담당하는 수의 자리는 의관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정점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왕의 안색을 살피고 맥을 짚고 전날의 수면 상태와 식사량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배변을 마치면 그 내용물을 치밀하게 관찰하는 건 역시 필수적인 진료 과정의 하나였습니다. 왕이 용변을 볼 때 쓰던 이동식 병기를 매화틀이라 부릅니다. 푹신한 천을 덧댄 좌식 나무틀 아래에 구리그릇을 서랍처럼 매립한 과학적인 구조였습니다. 그릇 안에는 소리와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 잘게 썬 볏짚이나 재를 미리 깔아두었죠. 왕이 볼일을 마치면 내용물이 담긴 그릇은 즉시 밖으로 전달되었고 어이들의 입체적인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철저하게 인간의 오감을 따랐습니다. 변의 색깔과 소화 상태를 살피는 시각, 악취와 비린내로 위장 상태를 파악하는 후각, 막대기로 뒤적이며 질감을 확인하는 촉각, 그리고 나인들을 통해 배변 시 소리와 복통 여부를 수집하는 청각과 문진까지 동원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미각은 어땠을까요? 흔히 어이들이 임금의 소변 맛을 직접 보며 당뇨를 진단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서양 의학의 일화가 와전된 잘못된 상식입니다. 1674년 영국 의사 토머스 윌리스가 당뇨 환자의 소변을 꿀이나 설탕처럼 신기할 정도로 달다고 기록한 게 그 시작이죠. 여기서 붙은 꿀처럼 달다라는 뜻의 라틴어가 바로 멜리투스이고, 이게 오늘날 당뇨병의 정식 명칭인 디아베티스 멜리투스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 어이들은 어떻게 소갈증을 가려냈을까요? 미각까지 동원했다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대신 앞서 살핀 시각과 후각, 그리고 물을 많이 마시고 자꾸 살이 빠지는 등 환자의 전신 증상을 종합해서 소갈증을 진단했을 것으로 추측하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왕의 대소변은 어이가 직접 확인했다 쳐도 왕비나 대비마마 같은 왕실 여성들의 대소변도 과연 남성 어이가 직접 보고 만졌을까 하는 의문 말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남녀 유별과 예법이 서슬퍼랬던 조선사회였습니다. 아무리 사람을 살리는 의사라 할지라도 감히 남성 어이가 왕실 여성의 은밀한 배설물을 직접 대면하는 것은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었죠. 이 엄격한 가림막을 채운 존재가 바로 내의원 소속의 여성 의료인, 의녀들이었습니다. 궁궐의 깊숙한 곳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의녀들이 왕실 여성의 대소변 상태를 치밀하게 살피고 진맥까지 마친 뒤 그 결과를 문 밖에서 대기 중인 어이에게 상세히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어이는 방 안에서 건너온 정보를 토대로 최종 처방을 내리는 일종의 비대면 원격 진료를 펼쳤던 것이었죠. 왕비의 방 커튼 너머로 오간 은밀한 진단부터 임금이 매일 아침 비워낸 매화틀의 상태까지 내의원이 마주한 왕실의 모든 생리현상과 처방은 단 한 줄도 버려지지 않고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조선은 무서울 정도로 철저한 기록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왕의 안위를 위해 밤낮으로 축적했던 이 철저한 기록들은 때로
의관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서슬퍼런 칼날이 되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 어의는 의관으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명이었지만 동시에 결코 안전하지만은 않은 자리였습니다. 왕이 승하였을 때 대부분의 어의들은 형식적으로 사직을 청하거나 잠시 자리에서 물러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복직하곤 했습니다. 노안이나 지병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죽음이라면 어의를 함부로 벌하지 않는 것이 조선의 오랜 관행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죽음이 명백한 오진이나 실수 때문이라고 판단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효종 말년, 어의들은 매일 왕의 배변 상태를 점검하고 병세를 보고하며 지극정성으로 왕을 보살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 남은 치밀한 기록들이 그 증거죠. 하지만 이 정성은 신각위라는 치미사 한 명에 의해 무너져 버렸습니다. 1659년 5월, 효종이 얼굴에 난 종기를 치료하기 위해 어이 신각위가 침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침을 뽑자마자 붓기가 빠지기는커녕 검붉은 피가 분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신각위의 침이 혈락을 범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현대 의학자들은 종기가 있던 자리를 근거로 관자놀이 부위를 지나는 천측 두동맥이 손상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출혈은 심장을 뛸 때마다 박자에 맞춰 옹달샘처럼 솟아올라왔습니다. 어이들이 의서를 뒤적이며 필사적으로 지혈을 시도했지만 쏟아지는 피를 막을 수는 없었고 효종은 결국 급격한 과다출혈로 승하하고 맙니다. 훗날 실록은 신각위가 노환과 극심한 중압감으로 인해 수전증을 숨긴 채 침을 놓다가 얼굴에 혈락을 잘못 찔렀다고 기록했습니다. 신각위는 즉시 의금부로 압송되어 가혹한 국문을 받은 그때 처형당하며 조선 역사상 가장 참혹한 의료사고의 장본인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반면 이 철저한 기록 문화를 백분 활용해 시대를 뛰어넘은 장수를 누린 왕도 있습니다. 바로 영조입니다. 사실 영조는 타고난 강골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잔병치레가 잦았고 평생 산증이라는 고질병에 시달렸습니다. 아랫배가 아프고 대소변이 시원치 않은 병이었는데 오늘날 의학자들은 이를 소화불량과 전립선 질환이 겹친 상태로 추정합니다. 승정원 일기는 이 병의 원인을 몸속 찬 기운, 즉 한으로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영조는 평생 찬 음식을 입에 내지 않았고 재위 52년 동안 내의원 진료만 7284번을 받았습니다. 한 달에 11.7번, 사흘에 한 번꼴로 어이와 마주 앉아 자기 몸 상태를 점검한 셈입니다. 식단 관리도 철저했습니다. 백미 대신 현미와 잡곡밥을 먹었고 고기보다는 채소 위주의 소박한 밥상을 고집했습니다. 금주령은 역대 왕 중 가장 강력하게 시행해서 종묘 제사에도 술 대신 감주를 올리고 본인도 술 대신 생강차를 마셨습니다. 신하들이 장수의 비결을 묻자 영조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입고 먹는 것이 후하지 않은 보람이다. 화려함 대신 절제, 그리고 그 절제를 뒷받침한 건 승정원 일기에 수십 년치가 쌓인 자기 몸의 데이터였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83세, 조선 왕들의 평균 수명이 46세 안팎이었던 걸 감안하면 영조는 사실상 그 시대 사람의 삶을 2번 산 셈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매와 틀의 과학적인 구조부터 왕실 여성을 살폈던 은여들의 이야기, 조선 어이들을 둘러싼 이런저런 역사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돌아보면 이들이 다룬 건 하나같이 가장 은밀한 영역이었습니다. 왕의 대소변부터 왕실 여성들의 몸, 그리고 함부로 입 밖에 낼 수 없는 왕의 병세까지 이렇게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 매달렸던 이유는 사실 단순합니다. 그 시대엔 왕의 몸이 곧 나라의 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매와 틀을 들여다보는 일도 왕실 여인의 맥을 짚는 일도 결코 하찮은 잡무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낮고 가장 사적인 자리에서 이들은 나라의 안위를 지키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상 지식개봉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